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빛나는 초선 강명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20년에 봤을 때 이렇게 빠지 달고 이렇게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좌관으로 있다가 지금. 네. 구호가 있었어요. 네. 그 보좌관 시절에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네. 주민을 위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 보좌관이 그런 구호를 했다고요? 보좌관 때 네. 제가 모셨던 의원님께서 그 했던 구호인데 실질적으로 그 문구 안에 다 따지고 보면 그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또한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그 우리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우리 강 의원을 찐년 중에 찐년이다 이러는데 지난 총선 때는 엄청난 경선을 펼쳤어요. 네. 구미에서 못 살아올 줄 알았는데 살아왔어요. 4자 경선 했고요. 현역 국회의원하고 양자 경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선을 3번 한 거죠. 2명 컷오프 됐으니까. 네. 저는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경선을 해서 현역 의원하고 그 경쟁을 했다라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쨌든 국회의원 된 거는 일종의 우리 보수의 심장 구미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축제의 장이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선거가 재밌었죠. 물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타는 그 마지막까지 경선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강명구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그 치열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재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실 행정관입니까? 아니요. 상대방도? 비서관 출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끼리 경선을 붙었다 이래서 주목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역 의원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그 경쟁했던 분들의 그 뭐랄까요 구미의 자산들이죠. 훌륭했던 분들 4명이 붙었기 때문에 구미 시민들은 뭐 재밌었어요. 그게 뭐 민주주의 힘이겠죠. 네. 그 올라오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맹활약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뭐 너무 맡아서 한다는데 뭐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 우리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AI 반도체 특별위원회, 세제특위위원회, 포털 불공정 TF위원, 원내 부대표까지 지금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뭐 사람 아무래도 우리가 108명밖에 국회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은 192석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2배, 3배의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각종 뭐 청문회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특검부터 청문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보임되는 일들이 생기면 급하게 투입돼서 그 맡아서 또 질의도 하기도 하고 청문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 오늘 좀 전에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특검법 재의결을 아마 치르시고 온 모양인데 뭐 내표가 조금 이렇게 이 반대표에서 좀 적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우리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재의결은 다시 그 부결된 거죠? 예, 부결됐어요. 부결됐으니까.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 집권 3년차 들어오면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
국정이 아마 태산일 겁니다. 우리 강 의원이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그 일원으로서 예. 먼저 국민들께 이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 숙여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고물가, 고유가,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도농복합 지역이거든요. 예. 도농복합 지역의 의미가 뭐냐면 그 농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도시, 그러니까 공단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쪽은 또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한쪽은 공단과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는 곳인데, 경제가 일단 너무 어렵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정부 여당인 우리가, 정치가 국민들에게 지금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지율 하락에 좀 국민들 보시기에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 야당의 폭주를 여당 너희들이 막아내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108석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당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상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의 정부 여당을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좀 여당 내 지금 분열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장동혁 소속 최고와 인터뷰했어도 어쨌든 간에 그 정부 여당 간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자기들도 그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야만이 여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실상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질은 이 야당은 지금 우리 상임위, 우리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한 우리가 2달을 꼼짝없이 그것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야당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탄핵의 길로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일 프레임, 독도 지우기 프레임, 그 다음 계엄령 프레임, 지금 여사님 공천 개입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탄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탄핵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이제 1심 곧 이 판결, 조국의 3심 판결,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일종의 그거를 준비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우리 국민들은, 108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잘 싸울 거라 생각하고 우리 당 지도부를 만들었는데, 본질은 잘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내야 되잖아요. 막아내고. 야당과. 근데 지금 그 잘 싸워내야 되는 그 입장에 서서는 국민들이 지금 좀 실망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잘 싸우는 리더십을 지금 보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본질인데 지금 본질이 약간 다른 데 가 있다. 싸움의 대상이 좀 이상하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당 지도부나 대표께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은 알고 계실 거다. 그 본질로 나아가야만 당의 리더십도 안정화되고 갈등도 해소되고 그렇게 갈 거다. 그 본질을 잊어서는 우리가 이게 공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 갈등의 양산을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멸된다. 지금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여당이 무너지면 대통령도 무너지고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이 한배탄 마음으로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으로 본질을 봐야 된다.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만 그 당내 소통, 화합, 리더십, 안정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당인 네. 새누리당이 합세하지 않았으면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예를 들면. 근데 그때는 아마 처음 겪고 하다 보니까 탄핵되더라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등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간 5년간은 공멸당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한테는 이건 탄핵은 죽는 길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8석, 108석이잖아요. 네. 그래도 아마 탄핵 찬성은 안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저마다의 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대표님하고 똑같이 경험해본 우리 108석 국회의원 여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이 탄핵의 길은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아마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 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그 전략을 짜고 진지를 구축해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더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이런 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대선 때도 있었어요. 대선 때 유감 표명으로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한 경험을 했더랬어요. 이게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어떤 부분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들이 많거든요. 아마 주문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실로도.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정치적인 부분과 예. 사실적인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왜 예. 그러냐면 정치적인 부분은 뭐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감정에 대한 그렇죠. 예. 문제는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청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청취한 거에 대한 일종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 사실관계 부분 있잖아요. 사법적인 부분. 이거는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만 봐서는 이게 꼭 여사님의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대상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 감정에 대한 얘기는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당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청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사님 얘기 한번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사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랄까요? 과도하게 매도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야당의 악마화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프레임이 좀 악마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자를 9번 단수 공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어떻게 했어요? 단수가 되면 좋지 하시고 경선이 원칙이라는 말로 답장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 거절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에요? 명태균 본인이 계속 요청한 계속 거죠. 그렇죠. 계속 요청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우리 대표님 말 선거라는 건 공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작업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요 답장이 단수가 되면 좋지라고 얘기하셨고 경선이 원칙이라고 답했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명백히 거절한 걸로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인가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런 것들 자체가 뭐가 엄청나게 항상 녹음해가지고 뭔가 틀어보면 사전에는 뭐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혹만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야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전국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관심과 걱정과 그리고 교유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명태균하고 모르면은 어떻게 보내야겠어요, 그 친구가. 이게. 근데 아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많이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이 돕겠다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했으니 그런 교육 관계가 있어 놓으니까 그런 게 오고 갔던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여사님에 대한 의혹이라는 게 지금 특검법으로 하자고 의혹을 얘기한 게 8개나 돼요. 의혹으로. 지금 하나하나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에 뭐 협찬받았다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거는 뭐 이번에 뭐 됐기 때문에 자,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공천 개입 의혹, 팩트가 있는 게 없어요. 이 의혹의 의미가 뭐냐?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의혹으로. 저는 그게 더 무서운 논리라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의혹들이 막 부풀려지잖아요. 막 다른 얘기들로 막 해서 옛날 우리 옛날에 뭐 최순실 때도 보면 뭐 없는 말 뭐 구설을 했네 어쩌네 뭐 오만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부풀어지면서 특검하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좀 답답한 거는 예를 들면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좀 스피커가 객관적이고 이 신뢰할 만한 스피커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괜찮은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하기도 하고 이게 서로 시기도 다르고 근데 지금 특정 사건을 뭔가 가지고 의혹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금 대상으로 자꾸 지금 이 뭔가 묶어서 지금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이 8개나. 8개나 돼요, 지금. 만들어낸 게.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온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검으로 사람을 하나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고 사실에 대해서 따지는 스피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게 한쪽에서 쫙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거의 침묵이야. 그냥 아주 방어적인 몇 마디 외에는 좀 더 적극적인 해명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해명을 하게 되면 자꾸 또 여사님 이게 일종의 저희들은 뭐 여사님 모욕 주는 걸로 모욕을 주고 부부 스크래치 내서 자꾸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를 하게 되면 더 커지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그래서 들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자, 근데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 놓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나왔어요. 본인이 누가 뭐 이야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출마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되고 나서 당대표 선출되고 나서는 거의 뭐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됐거든요. 그거는 그 자기가 현실을 인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부적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생각은 바뀐 적 없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이슈는 죽은 이슈 아닌가요? 지금? 아니 본인한테는 중요한 거죠. 본인이 본인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나왔던 건데 본인도 그거 이제 얘기 꺼내기에는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시간이 이슈는 지났다. 예, 이슈가 끝난 이슈야. 그런데 이제 본인한테는 그게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한 이슈죠. 그러니까 따지고 이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한테 지도자라고 나서는 지도자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아프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거의 그 부분은 당에서는 뭐 논의되거나 이야기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그 이슈는 지금 죽은 이슈예요. 한동훈 대표한테도 썩 좋은 이슈는 아닌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선이지만 우리 강 의원 같은 경우가 당정 갈등, 네. 윤한 갈등을 갖다가 뭔가 풀어내는데 네.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 아까 제가 말한 이 수석최고위원 누구죠? 이게 국힘 장동혁 처음이다 보니까 이름 기억이 장동혁 수석최고도 그랬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 당 대표가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용산 대통령과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알고 있죠, 자기들이. 네. 근데 깝깝하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말려 죽이는 것 같아. 고사작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이쪽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대표님 그쪽 이쪽이 지금 자꾸 사람들 지금 오해하는데 예. 친윤 친한이 어디 있어요? 108명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을 봐야 돼요. 지금 본질은 저 입법 폭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지금 차별화 시도하고 흔히 말해서 뭐랄까요, 내 표현을 이래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당정 갈등 해소하지 못하면 공멸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 지도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저도 왜 우리 지도부 장동혁 최고위원하고도 그렇고 다른 그 분들하고 이런 걱정을 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분께서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원래 외교 정상회담도 밑에서 다 그렇죠. 잘 서로 착착착착 해서 준비 쫙 세팅해놓고 오셔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웃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강연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죠. 이게 공멸이에요. 공멸인데 제가 듣기 한동훈 대표가 소통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거 누구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내 의원들 또 당내 시스템 속에서 이 논의와 토론을 갖다가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떻게 느낍니까? 그 국민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를 만들 때로 돌아가 보면 잘 싸우기 때문에 전략 투표했거든요. 63%. 그렇죠. 이재명하고 한판 붙어라. 법무부 장관도 잘했죠.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잘 싸운다는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 엄중한 상황에 야당과 지금 우리가 최전선에 선봉에 서서 대표께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지금 당이 겪는 문제 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두 분의 문제는 나중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느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강화하고 제대로 지금 당 리더십에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초선이 강력한 야당과 싸우기 위해서. 그럼요. 그 소통이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뭐 독대니 뭐니 뭐 지금 독대하면 독대한다고 말이 나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밥 먹으면 먹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안 먹으면 뺐다고 말이 나오는 마당이니까 지금은 당내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의 또 상임위원장들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초선 같은 국회의원들하고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내 소통과 리더십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비서관까지 하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화통하다, 네. 화끈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랑 뭐 독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다리기 하는 게 좀 찌질분하게 보인다. 본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해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독대라는 건 뭔가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전달해드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독대는요, 언론에 공개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공개적인 일정이 돼야 되죠. 독대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당 지도부께서 그 만찬 해동할 때 언제든지 대통령님 제가 한 10분만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잠깐 있습니다. 잠깐 여기 잔디밭 잠깐 그러시죠? 안 했을까요? 저는 하실 거라고 보고 또 만찬에 그렇게 말했으면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받기가 곤란한 거예요. 거기 참모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대라는 건 대표님 제가 당 대표가 예전에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수없이 많은 독대를 했어요. 예. 언론에 공개하고 안 와요. 그러니까. 예. 그건 독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독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대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상식인가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래 안 한다. 그렇죠. 문제는 이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를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당 지도부니까 제가 예. 우리 제가 또 괜히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렇죠. 같이 들릴 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찾아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형식하고 상관없어요. 문제의 본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지금. 아쉽겠네요. 아쉽죠. 독대 논쟁 벌어진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 본질이 지금 야당과 싸워야 되는, 네. 야당을 막아내야 되는 걸 했잖아요. 그 쟁점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에서 구형이 떨어졌어요. 2년, 3년. 네. 최고 형량이죠. 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선고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탄핵 부분들도 그 사법 리스크 속에서 예상 속에서 대선을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쨌든 탄핵 그 계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다. 네.
저도 말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그렇게 예.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고 또 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예. 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에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좌파 단체에서는 탄핵 정권 퇴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고 국회 안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은 뭐야? 모금 행사하고 있어요. 이 지금 국회 대통령 탄핵하자고.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지금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야당이 정권 퇴진 야욕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독대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엄중한 이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저렇게 지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맞서 싸워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뭐가 변화가 크게 올까요? 계엄령을 왜 얘기했을까요? 계엄령에 준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먼저 계엄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그거에 준하는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겁이 나는 그런데 거죠.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지도에 보면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그런 것 때문에 국회가 이래저래 하더라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지금 어렵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정부를 걱정합니다.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원칙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뭐 우리 여당과 대통령실이 내가 대통령실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저처럼 대통령실 출신도 그렇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 폭거의 그 수순 지금 흔히 말해서 탄핵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 분명히 이번 국감은 아마 민주당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를 스크래치 내는데 아마 올인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민생 국감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우리는 그 민생 국감을 하면서 다시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 국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 정인 채택한 거 보시면 민주당은 지금 그 대한민국을 정쟁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갈등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이 국감을 그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방어하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당 국회의원이고 우리 여당은 민생 국감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 전국에서 여야 협치는 어려울까요? 여야 혁신요? 협치.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어때요? 그래도 좀 함께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표님 묘수가 예. 저도 나름 일정과 메시지를 기획하고 전략을 냈던 친구 입장에서 진짜 피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오랫동안 제가 보좌관 생활도 해봤고 당협위원장 생활도 해봤고 이 여의도에서 일을 해본 친구 입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뭐랄까 양극단의 이 편협한 생각들이 너무 양극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질의를 해보면 느끼는 그 감정의 수준이
너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옛날 선배들은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밥 같이 먹고 그렇죠. 술도 먹고 또 목욕탕에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뭐 이런 그 인간적인 뭐랄까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정청래 바이러스가 한몫했고요. 정청래 바이러스, 최민희 바이러스가 한몫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민주주의에서 꽃은 선거잖아요. 또 정당의 꽃은 정권 획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간에 그 싸움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상임위 끝나면 보통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밥 먹자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게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 마음을 트기 시작하면 협치는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난망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좀 많이 좀 도와.